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 조선 초기 이제 지방제도와 군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개국하면서부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특히 고려와는 달리 지방관을 중앙에서 330여 개의 지방관을 파견을 다 했고요. 그 파견할 때는 물론 이제 과거 시험을 봐야 됐고요. 이제 과거 시험은 나중에 한번 더 다룰 텐데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고, 이 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문관으로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이제 무과도 별도로 선행이 됐습니다. 이제 무과라는 것은 이제 무관, 장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과에 합격한 사람은 문관이 되는 것이고, 무과는 당연히 무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이제 문무과의 구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문신으로서 무신을 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고요. 무신도 역시나 이제 문신으로 왔다 갔다 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가면은 문무과의 차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무과의 차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양난 이후에 국가에서 이제 양난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는데 주질 못하니까 뭘 줄까요? 예. 이제 과거 합격증을 남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히 무과의 합격증을요. 문과나 무과에 합격하게 되면 뭘 받냐면 교지라고 해서 특히 이 교지 중에 홍패라고 해서 문무과에 합격한 사람은 붉은색이 뜬 누가 봐도 이제 이게 홍패구나 싶은 붉은색의 합격 증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지금 문반과 무반의 통칭이죠. 문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무반 같은 경우에는 줄 게 없으니까 이 무과 합격증을 너무 남발했던 거예요. 즉 홍패를 남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합격증은 받았는데 임용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과 합격증은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 현상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렇죠? 무과 합격증이 있더라도 별로 사회적으로 구실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과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더 가치가 떨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문과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학이라고 했고요. 나중에 이제 신분제가 해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양반의 수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사람 이름 앞에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요즘으로 치자면 이 직업에 해당되는 것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 유학이라는 게 문과 준비생, 초학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기 막 시작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 유학이라는 단어도 이제 나중에 가면 인플레 현상이 벌어지는데 문과는 그나마 마구 뽑질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는데 무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한 식으로 10,000명씩 뽑는 만과도 생겨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과 준비생은 한량이라고 불렀는데 원래는 한량이라고 불렀는데 야 무과에 합격해도 관직에 못 나가는데 무과 준비생은 도대체 넌 뭐 하는 애냐? 라는 인식이 퍼졌던 것이죠. 그래, 너 무과 준비해? 그러면 너 한량이구나. 한량이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는 그 느낌으로 이제 어의가 말했듯이 전성이 변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한량은 원래는 좋은 뜻이었습니다. 그래 너 무과 준비해? 과거를 준비한다고 네가? 그럼 너 양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애네. 이런 의미였다가 한량이 아이고 저놈 저거 합격해도 관직도 못 나갈 걸 준비한다고 저러고 있으니 쟤는 나중에 커서 뭐 이런 느낌으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군대와 관련해서 어영 부영 공부하지 마라 이런 말 있죠, 그죠? 어영부영 뭘 하지 마라. 이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나쁜 뜻이죠, 그죠? 예. 훈련도감, 어영청, 금이영 이게 이제 서울을 지키는 세 개의 군대였는데요. 이 세 개의 군대 중에 어영청이 특히 심했나 봐요. 근데 이 어영청이라는 군대는 시골에서 번을 섰어요. 그러니까 네 차례가 되면 시골에서 올라가서 번을 서고 내려오고 2개월에 한 번씩 번을 서는 군대였는데 이 번을 서러 군대 가는 갈부자에다가 군대 영자 어영청에 군대 가는 사람들 어영부영
이게 모습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애들이 당나라 군인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영청에 근무하러 가는, 번을 서러 가는 군인들은 애들이 좀 군인 같지도 않고 어영부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면서 어영부영이 나쁜 의미를 쓰였죠. 아무튼 무가와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나쁜 의미를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무가가 남발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문과도 남발하기 시작을 했지만 무가보다는 덜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중앙 관직도 정비를 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무과 시험을 봐서 뽑아서 선발을 했죠. 그리고 지방행정관도 역시나 뽑아서 내려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또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객사에서 망궐례, 바라볼 망자에다 궁궐 골자 예의 예자를 써서 망궐례를 행한다 그랬죠. 망궐례. 그 망궐례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지방관이었던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지방관도 고려와는 다르게 고려랑 똑같이 가면 걔네들이 또 지방에서 어떻게 할까요? 왕노릇을 하겠죠. 그러니까 흩어 모여를 해야 되겠죠. 지방행정 체제를 다시 바꿉니다. 일단 큰 체제 안에서 바꾼 것이 뭐냐면 5도 안찰사 제도에서 8도 관찰사 제도로 바꿨습니다. 5도의 안찰사,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도지사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고려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호족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5도의 안찰사도 도지사라도 별로 높지는 않았어요. 5 내지 6품, 9품까지 있으니까 별로 높은 게 아니죠. 그죠? 하위직이었고 임기도 6개월이었어요. 이 안이라는 것 자체가 살피다는 뜻도 있고 차는 당연히 살피다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특히 이 안자는 손으로 들춰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남을 관찰하고 가서 살피는데 이렇게 직책이 낮으니까 제대로 될 리가 있었나요? 없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높은 직책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도도 8도로 나눠버렸습니다. 흩어모여를 시켜버렸던 거죠. 일단 종이품직의 고위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에는 임기를 1년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2년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관찰사라는 건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얘네는 돌아다니면서 강원도 관찰사고 하더라도 경상 그 당시에는 경상 좌도 우도 낙동강을 경계로 좌도와 우도 임금이 보는 서울에서 보는 쪽에 의해서 임금의 좌측이면 좌도, 우측이면 우도. 우리 진주 지역은 뭐였을까요? 진주 우도였겠죠. 경상 우도. 경상도 관찰사도 있었고 경상좌도 우도 관찰사가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경상도 관찰사라고 칩시다. 경상도 관찰사가 내려왔을 때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곳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얘네들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관리들을 성정을 매기는 겁니다. 이 성정 매기는 행위를 포평한다라고 합니다. 포상한다 포자에다 폄하하다 할 때 폄자, 포평을 매기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관직, 종 2품 고위직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란 이후에 너무 돌아다니니까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뭔가 얘네들도 계속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안정성이 떨어지죠. 어디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뭐 먹을 것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나 관찰사 하기 싫다. 대강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한 곳에 머무르게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전부터 나왔었는데 양란 이후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게 하자 관찰사를 가명에 머무른다라고 해서 감사라고 이 명칭을 바꿔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1년도에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제로 바뀌었는데요. 관찰사가 감사로 바뀌었는데요. 어디 머물렀을까요? 대구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가족을 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돌아다니는 제도에서 바뀐 것을 유영제라고 합니다. 가명에 머물류해서 원래는 류영이 되겠죠. 류영제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도 안찰사 제도에서 활도 관찰사 제도로 바뀌었다가 양란 이후에 1601년에 유영제로 바뀌면서 명칭도 감사로 바뀐다. 왜냐하면 가명에 머무는 관찰사니까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뭘 이룩하려고 했을까?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려고 했겠죠.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 이전에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가 안 됐었나? 안 됐었죠. 왜냐하면 지방에서 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더라? 호족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로부터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지방에 수령들을 파견하고 수령들의 성적을 관찰사가 매기기로 관찰하기로 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수령들은 그럼 어떻게 당연히 과거 시험을 봐서 내려갔겠죠. 그렇죠. 근데 이 수령도 임기가 있었습니다. 30개월로 하느냐, 30개월로 하느냐, 그 밑으로 하느냐, 혹은 60개월로 하느냐, 뭐 이런 논의가 많이 벌어졌어요. 30개월과 60개월이 대표적인 논의 사항이었는데요. 60개월로 하면은 통치는 잘할 수 있는데 향리들하고 이렇게 결탁할까봐 소위 말하는 붙어먹는다 그러죠. 예. 향리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붙어먹어서 부정부패를 용이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0개월로 줄였어요. 30개월로 줄이면 뭐 어떻게 될까? 예. 업무 파악하다가 일 할 만하면 바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앙집권 제도도 강화하려고 노력한 줄로는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수령의 임기 문제가 걸렸고 더 큰 문제는 관찰사를 어떻게 정하고 관찰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가장 먼저 걸렸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선은 기본적으로 홍건적과 북쪽에서는 홍건적, 아래쪽에서는 외구의 침입을 항상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막아야 되겠죠. 막는 특별한 행정기구를 팔도 말고도 특별하게 뭔가 포스트 군대를 박아 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그 특수한 행정구역이 유수부와 도호부였습니다. 특히 유수부 같은 경우에는 개성과 한성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행정기구였습니다. 개성 유수부, 그 다음에 강화, 그리고 광주,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에도 유수부를 설치를 했던 것이죠. 왜? 개성과 고려의 수도에 있었던, 그리고 특히나 한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수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제도는 어디서 기원을 했을까요? 중국 제도였습니다. 당나라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수부 아래에 도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호부. 이름 자체는 한자를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만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아셔야 됩니다. 뭐 시험에 내고 안 내고 문제가 아니라 읽을 줄은 아셔야 돼요. 이 도자는 무슨 도자일까요? 도읍할 때, 도시할 때 도자. 그리고 도시나 도읍이 아닐 경우에는 토탈, 도합, 토탈 내다 할 때, 총합을 내다 할 때 그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집중돼 있는 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돼서 호자는 보호할 호자죠. 집중해서 보호하는 관서라는, 혹은 뭐 도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군사 요충지에다 도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맨 처음 고려에서 도입하여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팔도에 18개 개국 후에 설치를 했습니다. 조선 초에는 안동, 강릉, 영변 등이 있었고요. 1670년대에는 창원 같은 경우 우리 경상도 지역에서는 대도호부로 승격을 했습니다. 일단 관찰사, 지방 행정구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외적을 막기 위해서 유수부랑 도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방의 통치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부, 목, 군, 현으로 나누었습니다. 부에는 당연히 현령이 제일 작은 것이고요. 그 다음엔 군이고요. 그 다음에는 현이 제일 작고 군이 작고 그 다음에 목, 부가 제일 큰 겁니다. 각각 부, 목, 군현에는 지방관을 파견을 했습니다. 부사, 목사, 군수, 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방관이라는 명칭으로 통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수령으로 일단은 품계가 다르긴 합니다만 수령으로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불렀을까?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그래서 이걸 된 발음으로 해서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수령들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망궐예를 행하던 이 수령들은 일을 다 혼자 했을까? 되게 할 일이 많아요. 얘네들이 수령칠사라고 해서 증인구 증호구 인구도 증가시키고 농사도 장려하고 그다음에 뭐 사법 원님이니까 뭐 여러 가지 쟁단이나 다툼 같은 경우에도 오늘날로 치자면 판사의 역할도 했어야 됐습니다. 이런 걸 다 할까? 세금도 걷고 7가지가 있는데 다 기억이 안 나네요. 얘네들이 이런 걸 다 했을까? 못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가? 향리들, 이서배라고 합니다. 이서배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보통 이제 드라마나 사극에 나오는 애들은 세금을 거둬야 됐기 때문에 보통 악역을 자처해서 못된 그런 이서배들로 캐릭터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에도 이 이서배들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를 않았는데 왜 좋지를 않았냐면 지방에서 고려 시대에 지방 행정을 좌지우지하던 사람들로 평가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방 행정을 좌지우지했었기 때문에 지방관을 파견을 해서 지방에서 다시 행정권을 찾아오도록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조선시대를 들어오면 이 이서배들이 수령을 도와서 행정을 도와줬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월급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습니다. 법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왜? 너네들은 기본적으로 원죄가 있어 고려시대의 행정을 자의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권한은 뺐고 봉급도 없고 너네들은 그럼 뭘 할까? 역입니다. 군역처럼 옛날엔 군역도 요즘은 이제 뭐 월급이 100만 원, 200만 원 된다고 하지만 옛날엔 정말 만 원, 2만 원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10만 원도 안 됐어요. 한 달 동안 받는 월급이. 근데 그런데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이건 역이니까, 이건 의무니까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돈을 받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섭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권력을 뺏고 수령의 아래에 놓아서 얘네들은 역으로서 무언가를 봉사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섭애들은 월급을 받지 않고 수령이 국가에서 수령에게 주어지는 토지에 경작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소출을 가지고 일부 월급 같은 걸 받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월급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부정부패나 얘네들이 부정부패나 세금을 삥땅 치는데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조선 후기사 밀란에 등장할 때 우리가 많이 또 다시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이섭애들이 세금을 삥땅 치는 일이 많으니까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정약용 같은 경우에 무슨 책을 썼을까요? 목민심서라는 책을 썼던 것이죠. 저는 이 목민심서라는 책이 초등학교 100선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중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초등학생이 봐서 이해할 내용이 아니에요. 저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부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푸쑥푸쑥 튀어나와요. 근데 왜 읽으라 그럴까요? 몰라요. 왜 읽으라 그러는지. 목민심서는 조선시대 수령님이 되고 싶은 아이들은 읽어도 돼요. 그러나 수령님이 되고 싶은 아이가 있을까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선배들은 어디서 활동을 할까요? 작청이라고 발음할 땐 질청이라고 합니다. 질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양반사족들은 어디서 활동을 할까? 향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향리들 말고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얘는 7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세금도 해야 되고 판결까지 내려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책방이라는 사람도 사적으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회계 업무, 심청전이 아니라 춘향전에 보면은 도망가는 책방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회계 업무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참고로 조선시대 관직과 훈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 조선시대를 배운다면 반드시 알아는 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왼편에 교지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임명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지라고 되어 있고 선교랑 김연 증 통정대부 호조 참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교랑 김연이라는 사람에게 나중에 증자는 이제 죽은 다음에
내리는 관직이에요. 뭔가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을 세웠나 봐요. 그래서 통정대부 호저 참의로 삼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놈자는 놈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 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숭덕연간이니까 대략 언제일까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옛날이죠. 조선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람 이름이고 어디까지가 관직이고 어디까지가 품계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교랑 앞에 교지 다음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세 글자는 이것을 품계라고 합니다. 품계, 품계. 지금 여기 선교랑이 어디 있나요? 선교랑 지금 화살표 육품에 선교랑 요쯤에 와 있죠. 지금 그죠? 육품 관직에 들어가 있죠. 종육품에 돼 있죠. 그죠? 그럼 품계라고 합니다. 품계.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올라가는 계단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5급 사무관인가?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이렇게 부르죠. 근데 4급 서기관이라는 것이 직책은 아니에요. 이건 뭐라 그러죠?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5급 행정고시 합격하게 되면 사무관에 임용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무관 어디 뭐 재경부에 들어가는지 뭐 국방부에 들어가는지 모르잖아. 어디 사무관인지 모르잖아. 5급에 해당되는 품계에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5급이 무엇을 뜻하는지 별명을 적어준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선교랑은 뭐예요? 그러니까 육품, 종육품의 별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요.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겁니다. 과거에 합격하게 되면. 그런데 통정대부도 마찬가지죠. 이 김현이라는 사람을 죽은 다음에 올려줬습니다. 통정대부. 통정대부 뭐야? 종육품이었다. 지금 보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통정대부. 통정대부 어디 있지? 통정대부 여기 있네요. 정삼품이네. 정삼품. 그죠? 정삼품으로 육품에서 삼품으로 올려주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지금 색깔이 약간 연노랑과 보라색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이건 나중에 설명할 텐데 연노랑은 당상관입니다. 당상관. 그 아래는 나머지 통틀어서 당하관이라고 부르고. 자, 다시 들어가서 일단 품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품계라는 것은 이 몇 급에 해당되는 요즘으로 치면 몇 급에 해당되는 것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직책은 그 다음에 어느 관서의 직책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호조의 참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은 품계가 나중에 원래는 선교랑이었는데 종육품이었는데 죽은 다음에 뭔가 아들이 공을 세웠나 봐. 그래서 통정대부 정삼품이었나? 정삼품으로 올려줬어요. 엄청난 승진한 거죠. 죽었으니까. 이미 사후니까 그냥 올려준 거예요. 호조의 참의로 올려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랑과 통정대부 같은 것은 품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직은 뭐예요? 호조의 참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의 과장이라든지 국방부의 부장이라든지 뭐 그리고 우리 학교로 치면 뭐 저기 시설대의 과장이라든지 뭐 이런 건 직책에 해당되는 겁니다. 관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품계랑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품계와 관직으로 나뉘고 품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서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올라갔을 때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당상관이라고 하고요. 당상관이라는 것은 요즘을 치자면 장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상관 밑은 통틀어서 색깔 지금 구분되어 있지만 다 당하관이라고 부릅니다. 당이라는 것은 집당자 써가지고 집에 올라가가지고 임금과 같이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상관이라고 하면 따놓은 당상, 야 월드컵 16강은 따놓은 당상이지 라는 말 쓰잖아요. 저절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 당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보라색과 파란색으로 구분돼 있죠. 그렇죠. 이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큰 구분 방식 중에 하나였었는데 여기는 좀 아무튼 구분 방식이 또 있고 그다음에 연녹색
이건 뭐죠? 민트 초코 색깔이죠. 민트 초코 색깔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7품과 8품, 9품 구분을 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뭐 행수법도 있고 순자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품계와 관직 정도는 구분하셔야 되고 관직 정도는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3, 4품과 5, 6품을 구분해 놨는데 노란색과 나머지는 당상, 당화로 구분하고 이 당화관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6품을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6품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여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6품을 기준으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품으로 진급하는 것을 오를 승강기할 때 승자 써서 승육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구분 방식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있는데 승육 육품과 당상당화관으로 구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거에 합격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호칭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품계와 관직으로. 그리고 이 품계와 관직은 구분 방식이 있는데 당상당화로 구분하는 첫 번째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육품을 기준으로 해서 승육이라고 하고 그것을 구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묘지에 가도 많이 볼 수 있고 묘비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거는 관직이 아니라 품계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보시고 요런 게 품계를 나타내는 용어구나 익숙해질 필요는 있겠죠. 그죠? 자, 향리는 왜 여기 붙어 있나요? 앞에 붙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붙어가고 뭐 향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뭐 굳이 이것들은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간리, 간산향리, 홍리, 혹독한 향리 뭐 이런 식으로 인식했던 이유가 뭘까요? 위 코수염도 되게 향리처럼 나고 이섭외처럼 나는 이유가 세금을 쥐어 짜내는 최일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조직에서 문신을 다뤄봤으니까 무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초 통수권 조직에 대해서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일단 수군과 공군은 없죠. 당연히 공군은 없고 수군과 육군이 있는데 가장 병영 육군입니다. 수영은 해군입니다. 최고의 지휘자는 누구? 절도사로 불렀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은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참모총장이 되겠죠. 종이품이니까 되게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죠? 예, 높은 직책이었고 얘네들을 어디에 파견을 했냐면은 주진에 파견을 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된 포스트라고 할까요? 진이라는 건 병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진에 파견을 해서 그러니까 높은 참모총장이니까 아무데나 다 파견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육군의 경우에는 병마 절도사라고 불렀고 수군에는 수군 절도사라고 불렀습니다. 줄여서 병사수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절도사는 종이품 되게 높으니까 문신이 겸직하기도 했습니다. 무신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아래는 누굴까? 절제사입니다. 정삼품. 주진 아래 거진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이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큰 거는 거진이겠죠. 클 것 쳤어서 역시나 문관이 겸직하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그 아래는 뭘까? 첨절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절제사에다가 첨이 붙었어. 첨. 이거는 첨자입니다. 사람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죠? 글자에 세 개가 들어가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제사는 한 명인데 첨절제사는 여러 명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목사와 부사. 아까 목사와 부사는 뭐 목사님이 아니라 부목군현이죠. 부목군현 그러니까 지방관들이 문신들이 겸직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거진에서 군사권을 장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진에도 파견이 됐다라는 게죠. 그리고 얘네들은 거진에도 파견이 됐지만 주로 말단인 제진, 저라고도 읽긴 하는데 여기선 제라고 합니다. 제군들을 할 때 여러 소년들을 할 때 제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군들 동첨절제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어. 첨절제사는 거진에 파견됐었고 동첨절제사는 이 아래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앞에 같을 동자를 써가지고 동첨절제사들은 제진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보자면 절도사, 절제사, 첨절제사, 동첨절제사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파견됨으로써 각 지역에
무관으로서 방어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수군의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임난 이후에 나온 건데요. 통제사라고. 충청, 전라, 경상도 해군이 있는 데는 요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왜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하나의 포스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릴 해군 참모총장 가지고는 안 되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제사를 만들었던 것이죠. 초대 통제사가 누구였을까? 전라 좌수사에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 있었죠? 우리 진주 근처에 있는 통영에 있었는 통제영이었습니다. 원래 이름 자체가. 통제영이었다 제자 빼고 통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즘은 뭐 통영에 뭐 여러 가지 뭐 김밥 충무김밥이구나 그건. 예, 통영이 뭐 관광지로 유명하죠, 그죠? 예, 그렇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군사 도시로 아예 계획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 육군과 공통적으로 수군에 나타내는 군수 통수권 조직을 설명을 했었고 해군에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통제사가 더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군역은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군사 체제에 대해서 아까 나왔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사 체제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그 막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진관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될까? 제승방략 체제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은 다 알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서 뭐냐면 진관 체제라는 것은 어디다가 큰 부대를 띄엄띄엄 박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진과 관이 부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주진, 거진, 재진 이런 순서대로 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노란색으로 주진, 거진, 재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진이 왜군이 큰 부대가 와가지고 주진을 혹은 작은 부대 재진을 한번 딱 무너뜨려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 그냥 싹 장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부대들이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 지역 뺏기면 안 되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외적이 침입할 경우에는 약점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진관체제였던 것이죠. 진관체제. 백마절도사, 수군절도사가 있었지만 얘네들은 자기 지역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딴 지역이 무너졌을 경우에 옮기질 못하는 거야. 그러면 국가로서는 야, 뭐 너네만 안 망하면은 옆에가 뚫려가지고 계속 뚫리게 되면은 서울까지 금방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대규모 외적이 쳐들어올 경우에 약점을 보였던 진관 체제에서 대규모 외적이 쳐들어오더라도 막을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꿔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제승방략 체제였습니다. 유사시 가급 수령들이 본진을 떠나서 야 대규모 외적이 쳐들어올 때 한꺼번에 어느 A라는 지역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울에서 파견된 장수를 기다렸다가 대규모 외적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삼포해란이 계기가 됐던 건 뭐냐면 삼포해란 때 엄청나게 큰 외란이 벌어졌는데 이 작은 지역에서 막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모여들었어야 되는데 모여들지 않으니까 제승방략 체제로 바꾼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난 때 이것도 약점을 드러냈어요. 왜? 제승방략이라고 해서 다 모였는데 장수가 서울에서 오기 전에 무너져 버렸던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이합집산 오리무중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거야. 장수가 없으니까. 지휘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겠구나. 어떻게 될까? 다시 진관체제로 돌아갔죠. 근데 진관체제로 또 돌아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돌아간 방식이 바로 뒤에 나오는 영장제라는 겁니다. 영장제. 어디 나오나? 안 나오나? 아무튼 영장제로 돌아갑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건 간에 군사체제, 방어체제가 진관체제에서 제승방략체제로 바뀌고 그 계기가 됐던 것은 삼포외란. 제승방략체제가 무너지자 임진왜란 당시에 무너지자 다시 뭘로 돌아갔을까요? 진관체제, 이름 바꾼 진관체제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영장제였습니다. 영장제. 자, 그러면 이 장수들은 군사들을 어떻게 동원했을까? 직접 노동력으로 봉사를 했었던,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그냥 끌어들였던 거야. 직접 번을 섰던 것이지. 인신을 그대로 구속해서 데리고 왔던 거예요. 양인 개병, 양인은 모두 다 병사가 될 수 있는. 그런데 양반들이 여기서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야. 어떻게? 대립으로 대신 세우는 거지. 뭘로?
돈 주고 대신 세우는 것이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립제가 문제가 되면서 나중에 군사 제도 개혁 뭘로 바뀌었죠? 1750년에 균역법으로 비용을 좀 줄여주는,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야 비용을 좀 줄여주자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것 간에 직접적으로 군사를 불러 모아서 방어를 하는 정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빠지게 되면 요즘은 옛날로 치자면은 사회 대체 요원들이겠죠. 얘네들은 군역을 지지는 않는 대신에 직접 군대로 가지, 다 군대를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않는 대신에 뭘 할까요? 여러 가지 표를 낸다든지 이 정군을 돕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봉족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보법을 시행하면서 이 정군과 봉족을 편성하는 군사 제도를 또 법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보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후에는 이 사람들을 봉족을 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후에는 나중에 정군과 봉족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납포군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즉 포만 납부하면 군대에 안 가도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이죠. 보인도 마찬가지로 다 납포군으로 변질되었던 겁니다. 1년에 몇 필? 2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군대 안 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군대 가는 식으로 다 필요 없고 바뀌어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걸 바꾸려다 보니까 뭘로 바꿀까? 예, 균역법으로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로 줄여주자. 2필을 3필로 줄여주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여기서 연결되는 거네요. 진관체제에서 제승방작체제로 바뀌었습니다만 임진왜란 당시 와르르 무너져 버려. 특히나 왜군을 막기에 특화되었었던 명나라 척계광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진법을 만들어서 외적을 만드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었어요. 영사, 초, 기, 대라고 해서 군대 조직을 요즘을 치자면 분대, 소대, 중대, 연대 뭐 이런 식으로 단위를 만들었던 거야. 그리고 외적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방패소 있고 긴 창 든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곤봉 든 사람 있고 앞에 쇠철이 창살이 막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런 흔들리는 창을 든 사람이 있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하나의 편대를 구성해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농민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네들 이 척계강의 군사 진법이 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왜군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도 군사 체제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휘할 사람이 필요했겠죠. 누구? 영사 초기대의 장인 영장을 만들었던 것이죠. 체제는 뭐와 비슷했을까? 진관 체제와 비슷한 체제를 들어갔지만 척계강의 진법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그 전에 진관 체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중앙에서는 임난 당시에 훈련도감으로 바뀌고 금여병 농민들 데려오니까 다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왕이 쫓겨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앙에 훈련도감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금이영하고 어영청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죠. 특히 서울을 지키는 데에는 지방에는 속오법에 의해서 이렇게 영사 초기대에 의해서 농민을 구성하는 방식, 군대를 구성하는 방식이 바로 속오법이었습니다. 자, 방어체제, 진관체제, 삼포해란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럼 뭘로 했을까? 큰 규모 외적을 막기 위해서 제승방작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려. 그랬더니 임진왜란 때에 명나라의 척계강이라는 장수가 외적을 막는데 아주 효과적인 군사 진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서 그것을 통해서 농민군을 이렇게 그림처럼 우르르르 편성을 시킨 것이 바로 속오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문무관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기초 지식으로서 다뤄봤습니다.